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 주신 대로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에 재직 중인 장종환 교수라고 합니다. 제 오늘 강연 제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질소순환 미생물의 활용 이야기인데요. 제가 재직 중인 생명공학부에 제가 운영 중인 그런 미공개 연구실 이름이 미생물 생태학 연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는 아주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를 해요. 세균, 곰팡이를 비롯해서 조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그 와중에 해로운 미생물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유용한 미생물도 아주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환경 속에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자연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이벤트를 그런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제 소개를 방금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제 스스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981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2000년에 대학을 시작한 그런 개념으로 따져서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MZ세대 교수예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2000년에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에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재학 중에 제가 군대에서 현역 공부를 하는 동안 이 미생물학과가 생명공학부로 통합이 돼서 졸업할 때는 생명공학부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좀 질풍노도의 시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업 외에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졸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대학교를 가서 학업에 조금 소홀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전에라도 좀 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학업을 유지를 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에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수가 임용이 되고 그래도 사회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광주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광주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참 감회가 새로운 점이 제가 사실은 대구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제가 석사 박사를 했던 곳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제가 석사 박사 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학부를 마치고도 이 미생물을 좀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대학원 실험실을 찾았는데 마침 광주과학기술원의 이 환경공학부의 허길 교수님께서 환경 속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 환경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이분과 컨택을 해서 여기 대학원 연구실에 입학을 해서 제가 석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제가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나서도 더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 경력을 쌓고 싶어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제가 가게 됐고요. 그래서 2021년까지 계속 그곳에서 연구를 했었고 2021년이면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던 그때였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제가 전북대학교 생명공학부에 임용이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제 본 강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질소순환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말했는데 일단은 그 배경 지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질소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질소 그래서 질소라고 하면 그냥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질소를 보통 일반인들은 상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질소예요. 질소인데 이렇게 질소라는 원소가
이 주기율표상의 7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지구상에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7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그런 원소입니다. 원소. 근데 원소의 원자는 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핵이 있고요. 그 핵 주위로 이 전자들이 궤도를 이뤄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의 형태를 살펴보면 질소는 핵의 양성자를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들이 양성자 수만큼 중성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약간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매겨지고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7개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7이에요. 주기율표상에서 7번째를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원자량은 이 중성자 수까지 합쳐서 14가 되는 거죠.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소의 원자는 최외곽 전자껍질에 5개의 전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원소의 원자들은 각자 다른 숫자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쪽의 그런 원소들이 아니면. 그런데 이 모든 원자들이 최외곽 전자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소 원자 자체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른 원자들과 자신과 같은 질소 원자 아니면 다른 원소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주고 뺏고 하는 과정에 이온 결합을 이루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 원자는 항상 원자 하나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질소는 다른 원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질소를 비롯해 뭐 산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질소는 하나의 원자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원소 원자와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소의 원자와 결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질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 껍질에는 5개의 전자가 존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질소 원자도 5개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질소 원자끼리 각자 3개씩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3중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화학에서는. 3중 공유 결합을 이루면 이 왼쪽의 질소 원자도 이렇게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고 오른쪽의 질소 원자도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2라는 질소 원자가 2개다 해서 이렇게 2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N2가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대기 중에 부피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가스예요. 질소가스. 네. 질소가스고 그 외에도 이 질소 원자는 이런 수소와 결합을 해서 수소 3개와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기율표상에서 1번이에요. 1번이라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8개를 가지려는 성향보다는 전자 껍질이 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있으면 2개를 갖추면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질소 원자가 수소 원자 3개랑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를 공유를 하죠. 그러면서 2개를 가지면서 안정적이 되고 질소 원자는 수소 3개와 전자 3개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8개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된 이 분자를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해요. 암모니아. 우리 암모니아 잘 알죠? 네, 잘 알 거예요. 광주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중에 홍어가 있잖아요. 홍어를 발효를 시키면 미생물이 발효를 하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돼요. 홍어의 탁 쏘는 향취, 그게 암모니아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성질은 이 휘발성, 그냥 둬도 멀리 둬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으로 휘발을 해서 우리 코의 감각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을 가지고 있고 코를 찌르는 냄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늄 이온으로 변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질소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 질산이온 아니면 일산화탄소 그리고 아질산이온 그리고 아산화질소
이런 형태로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런 무기질소 화합물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해요. 분명히 다른 원소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질소는 유기 화합물에도 아주 필수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예시가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좀 많이 접해본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요소라는 거예요. 요소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동식물에서 동물을 들죠. 동물의 몸에서 우리가 이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질이 수명이 다하면 이거를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고 다시 노폐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암모늄을 이 요소 형태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이 가운데 있고, 그 뒤에 이런 질소를 포함한 이 아미노 그룹이 두 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요소라고 합니다. 이 요소는 우리 뉴스 미디어에서 최근에 들어봤을 거예요. 요소수라고. 요소수는 그 디젤 기관, 그러니까 엔진에서 그 아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질소라든지 이런 질소 배기가스를 유해한 질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데, 그것과 결합을 해서 그 배기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산업적으로 화학 공정으로 그 합성을 하는 그런 공정도 존재를 해서 산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를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요소를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알죠? 뭐 초등학생들도 아미노산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종류가 많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섭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가 여기 탄화수소 사슬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이 아미노 그룹과 이 카르복실 그룹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에는 반드시 이 질소 원자가 포함이 돼야지 이 아미노산이 합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왜 중요하냐? 우리 생명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생명 기능을 유지하고 이거를 발현시키는 데 필요한 유기 분자가 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예. 단백질, 근육 단백질, 뭐 이렇게 다른 뭐 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필수적인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이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이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어가지고 사슬을 이루어요. 이런 게 쭉 이어져가지고 이게 그 3차원적으로 폴딩이 돼서 기능적인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당연히 이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합성되지 못하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생명체는 죽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 고등 동식물을 포함해서 미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이 아미노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고, 즉 이 질소 영양이 질소 원자가 반드시 생명체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기 중에 대기 부피의 78% 이상을 이 질소가스가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질소가스는 우리 식물이든 우리 동물이든 호흡을 해서 이거를 우리 신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는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걸러서 나머지 그 대기 중에 가스는 다 그냥 배출을 해요. 그 질소가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 식물들이. 그래서 이 질소가스를 생명체가 아미노산이든 다른 필수적인 영양물질을, 유기물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암모늄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질산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매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이 질소고정세균입니다. 질소고정세균. 이 질소고정세균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토양 속에 그런 질소순환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질소고정세균은 바닷물에도 존재를 하고 강이나 호수나 이런 강수에도 많이 존재를 해요.
일단은 이 슬라이드는 토양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스를 토양에 존재하는 질소 고정 세균들이 있는데, 이 질소 고정 세균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 토양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막 살고 있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프리 리빙 소일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고요. 우리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 혼자서 살지 못하고 이 콩과 식물의 뿌리에 감염을 해서 이렇게 혹 같은 기관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혹에 들어가서 질소 가스를 암모늄으로 전환을 하고 그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식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아주 유용한 미생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이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만든 이 암모늄이 토양이든 뭐 식물이든 존재를 하겠죠. 질소 가스가 이제 전환이 됐어요. 암모늄으로. 이 암모늄이 전환이 되면 이 암모늄을 이 질화세균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암모늄을 뭐 아질산이온 그리고 질산이온으로 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소가 결합된, 질소 원자에 수소가 결합된 형태고, 이 질화세균은 수소를 떼내고 산소를 붙이는 거예요. 산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산이온이 존재를 하고, 이 질산이온 또한 암모늄과 마찬가지로 식물이 흡수를 해서 식물이 스스로 이 암모늄이나 이 질산이온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든 아니면 다른 유기물질이든 그걸 합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그 과정을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우리 들어봤죠?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다시 죽게 되면 이 식물의 사체들이 분해가 되겠죠. 그 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곰팡이라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종류의 호기 미생물들이 주요하게 이런 사체들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이런 유기물질로부터,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질로부터 암모늄이 해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 탈질세균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탈질세균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만약에 계속 질소 고정 세균이 계속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이 질소가스가 계속 암모늄으로 변하고 질소가스는 계속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질소가스로 되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생물이 이 탈질세균이에요. 탈질세균. 그러면 이게 균형적인 이런 우리가 사람이 전혀 건드리지 않은, 터치하지 않은, 사람 활동이 없는 이런 자연 환경에서는 이 균형적인 질소 순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질소 순환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무너지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본 연구 강연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좀 흥미로운 질소순환 세균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례를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약 알죠? 예전에 현대에서 화약을 생산할 때는 화학 공정을 사용을 해요. 그만큼 더 빠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이런 화약 병기의 발명이었어요. 중세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막 검을 들고 이렇게 싸웠었는데, 이제 화약 병기가 발명이 되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제 그 중세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화약이라는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화약의 구성 성분은 75%의 질산칼륨과 그리고 15%의 숯 그리고 10%의 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질산칼륨인데, 질산칼륨은 그때 화약을 대량으로 얻어야지 이 화약 병기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의 그런 국력을 받침할 수 있는 게 이 질산칼륨의 대량 생산이었어요. 근데 이때 중세시대가 언제였냐 하면 1300년대, 1400년대 이때가 중세시대의 거의 말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미생물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질산칼륨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거는 아주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이루었습니다. 질산칼륨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석, 염초,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그래서 포타슘이 칼륨이죠. 그리고 나이트레이트는 질산 이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학식은 KNO3. 이게 포타슘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질산 이온을 만드는 게 아까 질소순환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지라세균. 지라세균은 토양에 녹아있는 암모늄 이온을 하이드록실아민, 그리고 아질산 이온, 그리고 질산 이온으로 단계적으로 산화를 시키는 이런 호기세균이에요. 호기세균. 산소가 있는 이런 호기적인 토양 환경에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질산 이온이 토양 속에 녹아있는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온과 이 칼륨, 포타슘 이온과 결합을 해서 질산 칼륨이나 질산 나트륨이 토양에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생물의 존재도 몰랐고, 그리고 이런 화학적인 반응이 자세하게도 모르는 그 시절에는 경험적으로 이 중세시대에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 질산칼륨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었냐면, 이렇게 밭을 만들어요. 밭을 만들면 이 밭에 아주 다양한 토양세균이 존재를 하겠죠. 물론 그 시절 사람들은 이 토양세균의 존재를 몰랐어요. 몰랐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질산칼륨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오줌 그리고 동물의 피를 대량으로 모아가지고 이 밭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갈퀴를 이용해서 산소를 통기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세균들이 이 동물의 피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오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암모늄을 질산 이온으로 산화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 토양 속에 자체적으로 녹아있던 칼륨 이온과 결합을 해서 질산칼륨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존재는 1683년에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어요. 안토니 반 루베누크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작은 현미경을 발명을 해서 이 사람이 관찰을 함으로써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 발명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토양에 있는 질소순환 세균을 이용해서 이런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례가 있었다라고 해서 흥미로운 사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솔직히 질소순환 세균이긴 하지만, 유명한 세균이긴 하지만 본 강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흥미로운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질소 영양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식물을 위한 질소 영양. 식물은 토양 속에 있는 암모늄 아니면 질산 이온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그래서 필요한 질소 유기화합물, 아미노산이라든지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 질소 가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 이 콩가식물의 뿌리 혹으로 감염돼서 이 혹 속에서 존재하는 뿌리옥 박테리아, 그리고 토양 속에서 혼자 프리리빙을 하면서 사는 질소 고정 세균들에 의해 가지고 이 질소 가스가 N2가 이제 암모늄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동물이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오줌을 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식물 사체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해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거기서부터 또 암모늄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암모늄은 토양에서 다시 질화세균에 의해서 나이트레이트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 암모늄과 이 나이트레이트는 식물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이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영양들도 물론 다 필요하지만 이 질소 영양이 필수이기 때문에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소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사람이 터치하지 않은 그런 숲이라든지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질소가 그냥 순환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우리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고 현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대량 생산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농경의 대량 이런 공장화 이런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중서부 지역을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방문해 보면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농장들이 많이 존재해요. 거기서 대부분 재배하는 작물이 뭐냐 하면 이런 소이빈, 그러니까 대두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는데, 특히나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소 영양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는 질소 고정세균이 고정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질소 영양은 이런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농경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적으로 합성된 이런 암모늄 비료라든지 아니면 질산이온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농경지에다 대량으로 시비를 합니다. 이런 대량의 생산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살포된 이 질소 비료의 질소 영양들이 모두 사용이 돼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물들이 다 업테이크를 해서 다 먹어버리면 뭐 어차피 질소 비료를 많이 썼지만 식물이 먹고 그 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시비한 이런 질산이온이라든지 암모늄 이온을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30%, 40%가 아무리 채도를 잡아도, 채도를 먹어도 한 거의 30%, 40%가 남아요, 토양에. 네. 남는데, 그러면 그 30%, 40%를 주지 말고 한 60%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아직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식물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저농도는 아니죠. 농도가 줄어든 그런 환경에서 그만큼을 덜 먹게 돼요. 덜 먹게 되면 작물이 또 덜 자라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나오기 때문에 남는 걸 알더라도, 유출될 걸 알더라도 그만큼 시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이 질산 이온이든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은 결국 질화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변화가 되죠. 질산 이온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농경지에 남은 많은 양의 질산 이온들이 강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식물에게 이렇게 관계를 하죠. 물을 뿌려줘요. 그런 와중에 물에 녹아요. 이온들은 물에 녹는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지하수로 침출이 되거나 아니면 농지가 범람을 해서 강이나 호수로 그대로 방출이 돼요. 그러면 이 강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주 많은 질소 영양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 영양이 많으면 거기 있는 생물들이 영양을 많이 먹고 좋은 게 아니냐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부영양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영양화가 뭐냐면 한자로는 부, 많다. 영양은 영양이죠. 그리고 화는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환경이 영양이 많은 상태가 됐다라는 단순한 그런 풀이에요. 영어로는 유틸리피케이션인데, 수중의 영양염의 농도가 자연 상태, 균형 상태일 때보다 훨씬 많이 녹아있는 그런 높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양염은 어떤 게 있느냐? 탄소 영양, 질소 영양, 인영양, 이렇게 주요하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질소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질소 영양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질소 영양은 이 암모늄이나 질산이온을 얘기를 해요. 질산이온. 그래서 이 영양이 많아지면 물속에 많은 영양분이 있으면 이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고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미생물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참고로 동물은 이런 암모늄이나 나이트레이트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우리가 뭐 질소 영양을 먹겠다고 암모니아수를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질소 영양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무조건 아미노산, 단백질 형태로 섭취를 해야 질소 영양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 한번 전달해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우리 녹조 많이 들어봤죠? 녹조 현상을 일으켜요. 녹조. 이렇게 강이나 호수에 이런 질소 영양, 인영양이 많이 풍부한 그런 상황에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조류, 아니면 남조류라고 불리는, 얘는 시아노박테리아인데, 시아노박테리아는 사실은 조류가 아니에요. 조류는 곰팡이와 같은 진핵 생물이고, 진핵 미생물이고,
시아노박테리아는 세균입니다. 세균. 그래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남조류라고 불러요.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가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 질소 영양과 인 영양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증가를 해서 이 호수나 강의 표면을 뒤덮는 그런 현상을 녹조라고 합니다. 녹조. 아니면 적조는 뭐 다른 형태의 조류. 그러니까 적색깔을 가진 그 색소를 세포막에 가지고 있는 조류가 많이 발생을 하면 적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담수에서는 얘는 녹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는 그리고 조류는 광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소 영양은 별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서 아무리 그런 그 유기물질들 있잖아요. 탄소 유기물질들, 뭐 분변에서 나오든 그런 거를 아무리 많이 제거를 해도 이 강의 질소 영양이나 인 영양이 충분하면 이 그 녹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탄소 영양을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이런 탄수화물을 합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소 영양의 과도함이 녹조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과도하게 번식해서 물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흔히 얘기하는 이 녹조류나 아니면 시아노박테리아는 자기 세포막에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광센터가 이 녹색 색깔을 반사시키는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녹조가 환경오염이다, 해롭다, 그리고 수생생물에게 큰 해를 끼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간단하지만 한번 단계적으로 왜 어떻게 이 수생생물을 죽이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녹조 현상의 결과, 그래서 광합성 미생물, 조류나 시아노박테리아 과도하게 이제 증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표수 표면을 덮어요. 덮였죠? 이 표면을 덮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에 덮여 있는 부분은 이 대기 속에 있는 산소가 이 지표수 표면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속에 있는 산소가 물 속에 녹아들지 못하게 산소 용해를 방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광합성 미생물 세포들이, 물론 낮에는 얘네들도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생성을 해요. 근데 밤에는 얘네들도 산소를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 세포들이 결국은 죽어요. 많은 미생물 세포들이. 그럼 이 죽은 세포들을 이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물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럼 분해하는 과정 중에 이 산소를 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중고를 겪는 거죠.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녹아있던 산소를 다 소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강호수 표면 아래 물속에 급격한 용존산소 농도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고기들이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는 알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물을 필터링하면서 산소를 걸러내면서 호흡을 해요. 당연히 물속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이 호수 표면으로 와서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뻐끔뻐끔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녹조가 막 이렇게 아가미에 끼고 막 이런 과정에는 물고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특정 시아노박테리아 종은 아예 자체적으로 독소를 생성해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 독소에 의해서도 이 수생생물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 때문에 이 녹조 현상이 특히나 이런 수생생물의 생태계를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소 영향이 왜 이런 환경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우리가 알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질소 영향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있느냐를 저희 연구실에서, 물론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실에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친환경적이고 생물학적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토양 환경에서 이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고. 이게 탈질 미생물이다. 이 탈질세균은 질산이온을 아질산이온, 일산화탄소, 그리고 일산화질소, 그리고 아산화질소, 그리고 질소가스로 단계적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세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토양에 녹아있는
나이트레이트, 그러니까 질산이온을 다 제거를 해서 질소가스로 보내면 당연히 물속으로 녹아드는 질소 영향은 없겠죠. 녹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험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탈질작용이 뭐냐? 탈질작용은 탈질작용을 통해서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 탈질작용이 뭐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식물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호기 세균이든 호기 미생물이든 얘네들 어떤 작용을 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해요. 호기 호흡이라고 해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포도당이든 초산이든 유기물질을 분해해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전자 전달을 하면서 ATP를 생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산소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자 수용체, 산소가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불이 생성이 되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호기세균이에요. 근데 현기탈질세균은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산소가 없더라도 질산이온만 존재를 하면 질산이온이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 생성이 가능한, 대사작용이 가능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즐겁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균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현기탈질 세균의 대사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산이온을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게 이 유기물질이라고 했어요. 포도당과 뭐 초산이든 아니면 뭐 다른 당이든 그런 게 필요로 하는데 산소는 필요로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는 재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우드칩이 아주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 우드칩을 선택을 했어요. 우드칩은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흔하게 우드칩은 뭐냐면 이 나무를 쪼개서 이런 작은 칩으로 만든 거를 우드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흔히 저기 가든을 만들 때, 정원을 만들 때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표면을 덮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이 미생물은 이 우드칩조차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드칩에 주요하게 존재하는 유기물질이 뭐냐면 이 리그닌이라든지 이 당알코올이에요. 그리고 셀룰로즈라든지. 우리 동물은 이 셀룰로즈나 리그닌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초식동물은 나무나 식물을 먹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식동물도 분해를 못합니다. 스스로는. 초식동물은 그 위 안에, 장내에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분해를 해서 그 영양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이거를 분해를 해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영양분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한 미생물이더라도 이 우드칩은 빠르게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농도로 아주 오랫동안 이런 영양물질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여기에 생물막을 이뤄가지고,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미생물이 막을 이뤄요. 막을 이뤄서 살 수가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우드칩을 탈질 미생물이 살 수가 있는, 그리고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해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안을 했던 게 주요하게 그 질산이온이 그 유출되는 지역이 이 농경지역이에요. 농경지역.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런 질산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늄 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비료 형태로 많이 시비를 하고, 그리고 그 섭취되지 않은 그런 질소 영양이 유출되는 곳이 농경지를 경작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작지 주변에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고 여기서 유출되는 이런 농업 폐수죠. 농업 폐수가 한 곳에 모이게 만든 후에 여기에다 우드칩을 가득 담은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이 농업 폐수, 아주 많은 질소 영양을 함유한 농업 폐수가 이 구덩이를 통과하게 만들면 여기에 살고 있는 탈질 미생물들이 그 농업 폐수에 녹아있는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전환을 하면 마지막에 배출되는 농업 폐수에는 질산이온이 없다라는 그런 연구를 우리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런 연구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제가 미국 대학교에 있을 때 진짜로 이런 시스템을 크게 필드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땅을 파고 여기 옥수수밭이 보이죠? 옥수수밭 바로 옆에 땅을 파고 여기 우드칩을 대량으로 묻고 여기다가 땅을 엎고 여기 땅 밑으로 배수관을 흘려가지고 배출되는 농업 배수를 처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드칩 생물 반응기라고 우리가 불러요. 영어로는 우드칩 바이오리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드칩 바이오리액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보여드렸던 땅 밑에다가, 농경지 바로 옆에 땅 밑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우드칩을 묻고, 그러니까 배수관을 땅 밑에 우드칩 바이오리액터를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땅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여기에 뭐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뭐 아니면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지만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에 우드칩이 수명을 다하면 이거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드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지만 결국에는 다 분해가 돼요. 미생물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우드칩을 갈기 위해서는 이 땅을 파고 다시 다 꺼내서, 부산물을 꺼내서 다시 새로운 우드칩을 넣어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관계가 되면 이렇게 그 배수로를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되고, 질소가스는 가스 형태로 다시 배출이 되고, 물은 배출이 되는 거죠. 다른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땅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그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구조물이냐면, 탈질 생물 반응기 구조물인데, 이 배수관을 이 위로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펌핑을 하는 거죠. 농업 배수를 펌핑을 해서 우드칩 바이오리액터의 다양한 미디어를 우드칩뿐만이 아니라 탈질 반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뭐 볏짚이라든지 뭐 옥수수 콩캅이라든지 빠르게 분해되지만 탈질 반응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다양하게 깔아서 위에서 물을 뿌려주면 이 물이 농업 배수가 통과하는 와중에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탈질 반응을 통해서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전환을 시켜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 우드칩 생물 반응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그 땅 위 생물 반응기처럼 이 우드칩이 수명을 다했을 때 우드칩을 갈 때 땅을 다 파고 다시 갈고 다시 덮고 하는 과정 필요 없이 여기서 쉽게 여기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미디어 층마다 갈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단점은 여기에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능은 똑같아요. 질산이온을 농업 배수에 녹아있는 질산이온을 강이나 호수로 배출되기 전에 이 탈질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드칩을 이용해서 질소가스로 환원을 시킨다. 요거는 같지만 이런 종류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드칩 생물 반응기도 이렇게 전능한 건 아니에요. 만능은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질산이온을 무조건 다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도 생물입니다. 미생물도 생물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생명 반응, 대사 반응이 느려져요.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물이 거주하는 이 농업 해수가 우드칩 생물 반응기에 거주하는 시간이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질산이온이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사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죠? 특히 제가 있었던 미네소타는 아주 추워요.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래서 농업 폐수,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눈이 녹아서 농경지 위에 있는 눈이 녹아서 물이 돼서 이렇게 배출되는 그 시기가 딱 이 3월과 4월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많은 질산이온이 농경지에 남아있던 눈이 녹으면서 물에 녹아서 배출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온도가 낮은 시기에 눈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질산이온의 제거 효율이 엄청 낮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름철이나 가을철이나 온도가 수온이 높을 때는 제거가 많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여기에는 우드칩 생물 반응기에는 아주 다양한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해요. 저온에서 잘 사는 미생물도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저온에서 좀 약한 미생물도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균형을 이룬 그런 미생물 군집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군집 속에서 저온에서 활발한 이 균형적인 군집에서는 그 수가 아주 적지만 저온에서 아주 활발하고 탈질 반응을 잘 일으키는 그런 균주를, 세균을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증식시킨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우드칩 생물 반응기에 접종을 해서 이 군집을 변화를 시키면 수온이 낮은 농업 폐수가 지나더라도 이 질산이온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효율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 농정하는 이런 실험을 저희 실험실에서 지금 있는 실험실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드칩 생물 반응기를 운용하는 그런 필드에 나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여기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탈질 작용을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우드칩을 떠왔어요. 떠와서 실험실에서 우드칩 생물 반응기와 비슷한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유리병인데 여기서 완전 딱 막아놓고 여기다 질소가스를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산소가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탈질하는 그런 청기 호흡이 유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드칩을 넣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만든 농업 폐수를 넣었어요. 질산이온이 풍부한. 그러면 질산이온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제거를 하겠죠. 탈질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15도씨, 우리는 저온에서 탈질을 활발하게 하는 미생물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15도씨 온도에서 배양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우드칩에서는 이 15도씨 이 환경에서 활발하게 탈질하는 미생물들이 더 우세하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우드칩을 꺼내서 실험이 끝나고 우드칩을 꺼내서 여기서 DNA를 뽑아내고 우리 새로운 미생물을 분리하는 그런 실험을 실험실에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산화질소의 농도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그 소우주 마이크로코즘 환경에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 양을 우리 GC-MES라는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약 24시간 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이죠. 뜻은 뭐냐면 24시간 때부터 탈질 세균이 급격하게 탈질 반응 대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DOC라는 거는 Dissolved Organic Carbon인데 이건 뭐냐면 이 농업 폐수에 녹아있는 유기탄소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드칩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제공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농업 폐수의 우드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녹아들어요. 근데 24시간째부터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쭉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탈질 세균이 24시간째 탈질 반응을 주요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 에너지원으로 녹아드는 유기탄소원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24시간째부터 15도씨에서 이 환경에서는 탈질 세균들이 우세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DNA를 24시간째의 DNA를 다 뽑아 24시간, 48시간, 72시간째의 DNA를 뽑아서 유전체를 뽑아서 여기에 어떤 미생물들이 우세하게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본 일반인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래서 DNA, 전체 DNA 속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은 이 DNA 속에서 모든 미생물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그런 DNA, 유전 염기서열 분석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전체 미생물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탈질을 하는 미생물 군집과 탈질을 하지 않는 미생물 군집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탈질하는 미생물, 군집에서 탈질하는 미생물들이 존재를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죠. 그래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떻게 이 군집의 차이를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다양한 미생물들이 그런 군집 차이점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이 이 셀룰로모나스라는 미생물 속이에요. 셀룰로모나스, 이 미생물 지너스인데, 속인데, 이름인데 여기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셀룰로즈, 셀룰로모나스.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종들이 이 미생물 속에 많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질 환경에서 얘네들이 우세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탈질 후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우주, 그러니까 마이클 코즘 실험이 끝나고 우드칩을 꺼내서 이 우드칩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을 분리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물론 여기는 여기 하나만 이제 제가 적어놨지만 수백 개의 균주를 저희가 분리를 해서 다 테스트했어요. 얘네들 진짜로 질산이온을 질소가스로 환원을 시키는가, 그리고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가를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와중에 저희가 선택했던 균주가 셀룰로모나스도 분해를 하면서 탈질 성능도 매우 우수한 균주를 하나를 저희가 선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미생물 이름이 셀룰로모나스 슬레지에 WB94라는 균주를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우드칩의 목질 구성 성분인 셀룰로즈를 직접적으로 분해를 해서 영양 성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질산이온을 완전히 질소가스로 완전한 탈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5도씨에서 수문에서 활발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도 저희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저온에서 활발하게 탈질을 하고 우드칩도 분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탈질 기능, 탈질 군집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세균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느냐. 아직 제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전북대에 임용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아마 미국에 있었으면 계속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있었냐 하면, 이렇게 분리한 미생물을, 세균을 대량으로 실험실에서 번식을 시켜서 이렇게 필드에 구덩이에 있는 우드칩 바이오리액터에다가 직접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미생물을 접종을 시키고 다시 덮어요. 덮고 여기에 비가 내리고 아니면 뭐 농경 관계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질산이온들이 농업 폐수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드칩 바이오리액터를 통할 때 수온이 낮은 그런 환경에서도 이런 우리가 분리했던 그런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우리가 접종을 해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 작용을 해서 이 질산이온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제거를 함으로써 수온이 낮은 그런 이른 봄 그리고 늦은 가을에서도 이렇게 질산이온을 직접적으로 계속 제거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분리한 유형 탈질 세균, 아까 말했던 셀룰로모나스 슬레지에 그 세균을 농화 배양을 해서 생물 반응기에 접종을 시켜서 증강을 시킨다는 게 다음 목표였는데, 제가 이 실험은 수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 실험을 해볼까 하고 지금 많이 저희 실험실 학생들과 다른 균주들을 많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드칩 생물 반응기는 이런 농업 폐수의 질산이온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하수라든지 아니면 산업 폐수라든지 거기에도 질산이온이 많이 녹아있어요. 녹아있고 실제로도 배출이 그런 질산이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강어기라든지 아니면 배출이 되는 강으로 접촉되는, 그리고 호수로 접촉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런 바이오리액터를 많이 설치를 해두면 축산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질산이온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유지해야 될 이런 강이나 호수 같은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소순환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물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 요약을 할게요. 자, 환경 속에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질소순환 세균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용한 미생물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독성을 가진 그런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해하는 그런 미생물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을 하면
얘네들의 유용한 미생물들의 이런 뭐 질소순환, 탄소순환, 인순환 이런 대사작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연구를 하고 필요로 하는 그들의 대사 기능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인간의 삶에 유용한 방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해로운 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이런 환경 미생물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생물 생태학 연구실의 모토가 친환경 생물학적 환경오염 해결 방안 연구인데 그래서 이런 환경 생물학의 연구 분야를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함께 연구했던 그런 연구원들과 함께 옥수수밭 옆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금 여기 옆에 사진은 제가 지금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운영 중인 실험실, 대학원, 지금은 그때는 학부생들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대학원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많은 연구 논문도 제가 작성할 수가 있었고요. 아주 많은 보람이 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긴 이야기지만 흥미롭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끝에 있는 학생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초등학교 5학년 임태학입니다. 오늘 강연 잘 봤고요. 탈질세균은 현기세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산소가 없어야 잘 것 같은데요. 무드층에서 현기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탈질 대사는 현기호흡입니다. 현기호흡. 근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탈질 세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성현기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통성현기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가 있어도 살고 산소가 없어도 사는 그런 세균, 미생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탈질 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질산이온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산소가 이 에너지를 대사를 하는데 호흡이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내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탈질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우드칩 바이오리액터 안에서 생물 반응기 안에서 어떻게 현기적인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강연하면서 잊어버렸던 점인데 여기 보면 우드칩 생물 반응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일단 물이 들어옵니다.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산소랑 잘 접하지 못해요. 근데 처음에 물이 들어오면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이 들어오면 농업 폐수에 있는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 호기세균들도 당연히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 호기세균들이 이 산소를 급격하게 소모를 해버려요. 우드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우드칩의 리그닌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분해한다는 연구는 없어요. 리그닌, 셀룰로즈 이런 섬유소를 산소가 없는 현기분해라는 그런 연구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호기세균들이 이 산소를 소모하면서 우드칩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물이 가득 찰 거예요. 결국에는 초기에는 요 앞부분은 산소가 존재를 하겠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산소가 희박한 거의 없는 그런 현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존재하는 중간부터 존재하는 탈질 세균들이 이 탈질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만호초등학교 5학년 이선영입니다. 우선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질소가 주기원소표 7번이고 7번에서 맨 겉에 있는 것이 8개가 되고 싶어 한다 해서 서로 핵융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맨하튼 프로젝트 당시에 핵 폭발은 있었지만 핵융합 폭탄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핵융합폭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질소끼리만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질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부형 양화질이 있었잖아요. 부형 양화질에서 맨 처음에 농업 용수를 하면서 비료를 뿌렸었을 때 질소가 남았는데 질소가 강으로 들어가고 강에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녹조 현상을 이룬 미생물도 질소를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드칩에 바이러스를 같은 세균을 넣어서 만든다 했는데 우드칩의 범용성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물이 들어가서 산소를 냈을 때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있다면 우드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길었는데 일단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그런 뭐 핵융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제 연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8개의 전자를 이루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그런 화학 지식에 반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핵융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물리적인 그런 충격을 가해서 여기에 핵을 분열을 시키고 뭐 융합을 시키는 와중에 일반적으로는 정말 안정적이에요. 이 핵은. 예, 중성자와 그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떤 트리거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뭐 다단계적인 도미노 같은 그런 현상을 이루는 게 뭐 핵융합이고 핵폭발이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가 아산화질소가 되고 질산이온이 되고 이런 과정에는 그런 과정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관여하지 않고 그런 인간이 관여하지 않았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어떻게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고 동위원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부형양화 질소요. 부형양화. 부형양화를 일으켰을 때 만약에 여기 이 질소 영양을 이 녹조들이 다 이용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 질산이온은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이형이 일으키고 질소 영양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겨울철에는 이 시아노박테리아나 녹조를 일으키는 이 조류들이 성장을 못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다가 여름에 다른 그 해에는 별로 유입이 없었는데 갑자기 녹조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남아있던 이 질산이온들을 이제 그 다음 해에 녹조가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지속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우드칩에 그거를 접종을 했을 때 그런 얘기 있었나요? 네. 접종을 하고 뭐 수소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수소나 질소나 질문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선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드칩을 약간 개조 느낌을 했었는데 우드칩의 범용성이 궁금했고 물에 들어가면서 산소를 넣었을 때 산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동봉되어 섞여 있다면은 우드칩에 들어가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러면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우드칩에 있는 기존에 있는 미생물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이 물 속에 녹아서 다시 들어오는 미생물들도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토양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도 비가 내리고 이러면 이렇게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들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기에 이 미생물 분집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와 물 속에 있는 미생물들, 우드칩에 있는 미생물들,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 다 합쳐서 여기서 미생물 분집이 안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드칩 바이오리액터 안에 미생물 분집이에요. 물론 제가 인위적으로 하려는 실험은 여기에 있는 미생물 분집이 균형을 이루는데 거기서 한 종류만 꺼내가지고 아주 증식을 시켜서 다시 접종을 해가지고 이 미생물 분집을 저온에서 활발하게 탈진하는 미생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사실은. 어떤 생태계든 동식물이든 마찬가지고 미생물 분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이룬 그런 무리가 있으면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 커뮤니티는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해요.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래서 이 미생물 군집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유명한 미생물을 분리해서 증식을 시켜서 접종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제가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 유지될 수가 없으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또 연구를 하는 게 또 연구 실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다른 연구 실험. 네. 월봉초등학교 3학년 김도준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같은 것은 정화시킬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소 주기율표에 원소가 양성자 수로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진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그 온난화 가스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 산소랑 결합한 질소 무기화합물 중에 이 아산화질소 지금 나이트레이트로 잘못 적었는데 이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고 해요.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드칩 바이오 리액터에서 질산이온을 아산화질소를 거쳐서 질소가스까지 환원을 시키면 이 아산화질소의 방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드칩 바이오 리액터가 온난화를 좀 방지하는 데도 그 역할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우드칩 바이오 리액터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율 표상에서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진 그 원소는 없나요? 라고 물었는데 일단은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그 중성자 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중성자 수가 똑같은 양성자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자량이 분명히 14여야 되는데 여기 14.007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를 해요. 동위원소인데 이 양성자 수는 똑같은 그 원소의 양성자 수인데 간혹 가다가 중성자를 뭐 하나를 더 가지고 있거나 두 개를 더 가지고 있거나 그럼 원자량이 더 많은 경우가 정말 드물지만 자연 속에 존재를 해요. 걔네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낸 원자량이 14.007이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양성자 수가 따르게 배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소도 존재를 합니다. 네, 존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무궁무진한 발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룡초등학교 6학년 정미래입니다. 그 우드칩을 교체를 하면 교체해서 나온 그 우드칩은 어떻게 폐기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드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은 없는지 궁금하고. 예, 좋은 질문이에요. 예, 우드칩을 우리가 일단 교체할 시점은 아까 제가 우드칩이 좋은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이 영양물질을 저농도지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다른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우드칩 바이오리액터 안에서 20년까지 지속적인 탈질 그 작용에 충분한 그런 매터리얼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명이 닿을 때쯤에는 이미 많이 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땅에 꺼내서 흩어놔도 빠르게 분해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숲에서 죽으면 그냥 빠르게 썩어 나가잖아요. 뭐 곰팡이들이든 숲에 사는 곰팡이들이든. 그래서 이 우드칩은 이미 우드칩 바이오리액터에서 이미 거의 다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미 꺼냈을 때는 아마 그냥 손으로만 만져도 그냥 부스러질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폐기하는 데는 뭐 이게 어떤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땅에 흩어놔도 금방 분해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죠? 아닌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요. 우드칩처럼 오래 가진 않지만
한순간에 지속적으로 한순간에 높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뭐 볏짚이라든지, 볏짚 같은 경우에는 우드칩보다 훨씬 더 빨리 분해가 돼요. 볏짚이나 뭐 이렇게 옥수수, 이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콩캅이라고 하는데 옥수수 특정인가? 하여튼 그거를 제공을 해주면 미생물에 의해서 더 빨리 분해가 돼요. 이런 식물체, 그리고 뭐 농업 부산물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딸기를 재배를 하면 딸기 이렇게 줄기나 뭐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다 뽑아서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부산물도 폐기물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제가 우드칩을 사용한 이유는 오래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물을 빠르게 교체를 가능한 그런 환경이면 부산물을 뭐 땅에 묻을 필요 없이 이런 우드칩 바이오렉터에 사용하면 질산이온도 제거를 하고 폐기물도 제거를 하고 뭐 그런 방안으로도 또 연구가 진행될 수가 있다. 네, 좋은 질문. 불로초등학교 경주단입니다. 어떤 미생물이 저온에서 작용하는지 알아도 그걸 다른 미생물들과 분리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이를 분류하는 방법이 뭔가?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 미생물들이 종류가 아주 많아요. 세균들도 존재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군집을 이용해서 그 전체적인 미생물 군집을 보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미생물들이 탈질 기능에 그리고 저온에서 잘 작용하는지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 특정 미생물을 완전히 요것만 분리를 하겠다 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실험을 하면서 요거 하나만 분리했던 게 아니라 수백 개를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와중에 탈질 기능도 테스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종, 어떤 특정 종을 타겟해서 그것만 분리하겠다는 방법을 만드는 그런 연구도 시간이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고, 그것만 타겟을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구 실험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셀룰로모나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양한 미생물을 좀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아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테스트를 했던 중에 제일 좋았던 애가 얘였고, 이 친구였고, 우리가 군집 분석에서도 봤던 애도 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미생물 군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실제로도 분리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로 활발하게 활동하더라 라는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것만 딱 분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하백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희준입니다. 네. 그 우드칩을 다 사용하고 나서 다시 새로 만들 때 그거 환경 오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질문했던 것과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드칩을 다 사용하고 나서 폐기를 할 때 거기서 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드칩은 그냥 나무예요. 네, 나무고, 우드칩 바이오렉터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더 중금속이 묻어나고 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농업 폐수에 혹시나 농약 성분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우드칩 자체에 그게 흡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미 한국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연구할 때는 미국에서 농경지에서 농작을 할 때 그 토양 실험을 다 해요. 어떤 관청에서 나와서 여기에 농경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업 폐수에 그렇게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라든지 녹아들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드칩을 다 사용하고 나서 폐기할 때도 그렇게 유해한 물질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슬라이드 초반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광주과학기술에서 다시 교수로 임용이 돼서 이렇게 발표를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된 점이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뭐 중고등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연구했던 지식을 좀 일반인들도 좀 듣기 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흥미롭게 들어주셨길 좀
많이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